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은 무거운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제이의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은 언론학자로 모셨었는데 오늘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으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동완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원입니다. 그리고 시즌 1부터 시즌 2까지 함께해주는 정현우 KBS 기자입니다. 네, 지배인으로 끝내 승진하지 못한 뉴스웨이터 정현우입니다. 네. 오늘 정말 무척이나 어렵고 불편한 자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현우 기자, 총알바지로 선택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방탄조끼 좀 입고 나오셨습니까? 총알바지가 돼서 여기서 비판을 받게 되더라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더 아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오고 싶었고, 비정규직 사태 이후에 또 제2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좀 드리고 싶은 또 솔직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나오고자 했습니다. 예, 오늘 옷이 좀 얇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평소와 다른 모습 보여주시지 않길 바랍니다. 네. 시즌2의 마지막 비평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저널리즘 토크쇼 시즌2가 종영 소식을 알렸습니다. 시즌2 종료 소식인데요. 그런데 제이가 뜻밖의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1월 22일 미디어 오늘 저널리즘 제이 중단 해지 통보에 비정규직의 눈물. 11월 23일 한국일보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종영 비정규직 PD 부당 해고 반발. 제2팀 내 비정규직 제작진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문제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됐는데요. 한마디로 이와 관련해서 제이 너마저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 그러니까 지지난번 방송에 출연을 했을 때 좀 놀랐어요. 분장실에서 이렇게 분장을 받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다음 주가 방송이 종영이냐 처음 하셨더라고요. 이 내부에서 이렇게 정보 공유가 안 됐었나. 그게 가장 좀 이렇게 놀라운 일이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왓치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흔히 왓치맨 그러면 자경단, 감시단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게 좀 몰락하고 있는 감시단들을 두고서 시민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과연 저 감시단은 누가 감시할 것이냐. 저널리즘 비평을 하는 프로그램도 그러한 비평이나 평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좀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즌2 들어서는 사실상 이 노동자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어젠다 세팅해서 저널리즘 제이2가 두 번째 시즌이 좀 차별화되는 지점으로까지 삼았죠. 심지어 전태일 열사의 문제라던가 혹은 청주방송 이재학 PD 얘기들을 다뤄왔는데 KBS의 변화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제이 내부에서도 이 유체 이탈이 존재하는구나 변화를 촉구해왔지만 언론사 내지는 그 안에 작은 프로그램의 하나의 생리조차도 바꿀 수 없었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부끄러운 좀 일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지금 제2의 상황과 그거를 통해서 불거진 어떤 문제가 방송사에서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그 현실에 비추어 비했으면 좀 과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어쩌면 이제 제2의 무게인 거죠.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언론이 가장 좋아하는 그 비판의 지점이 위선, 내로남불 이런 거잖아요. 제2의 지금 상황이 그런 지점과도 맞는 거죠. 이 마지막 방송에서 제2 문제를 다루자고 제안을 한 게 임장 변호사라고 들었습니다. 예, 저 혼자 뭐 제안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무엇보다 그동안 제이가 사실 여러 논란을 겪어왔었죠. 하지만 그 논란을 한 번도 피해간 적은 없었다. 마지막까지 반드시 그래야 한다. 두 번째는 막방에서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그동안 제이를 사랑했던 시청자, 그리고 이제까지 정말 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아서 제이를 함께 만들어 왔지만 종영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배제되고 말았던 그 제작진에게 제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방송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제2의 일주일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규적으로 같이 일하게 되는 인원만 한 30명 정도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몇몇 기자들, 뭐 6명, 7명 정도 기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사실 비정규직 제작진을 빼고는 이 프로그램이 제작되거나 진행되기가 불가능하다 봐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중심축을 맡고 있습니다. 이 제2의 비정규직 제작진들은 그냥 제2라는 브랜드를 만드는데 상당한 말 그대로 퀄리티를 높이는 대단한 인력들이었던 겁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형식, 자막 형식이었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 줄 아는 이런 비정규직 제작진들의 어떤 아이디어와 그리고 그들의 기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이 방송의 질을 높여줬던 게 비정규직 제작진들입니다. 네. 시즌 종료 과정에서 비정규직 제작진들이 부당함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좀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최욱 씨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2팀원 중에서 정현우 기자 같은 KBS 정규직 기자들만 논의에 참여해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2개편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11월 17일 비정규직 제작진에게 프로그램 개편 및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18일 저를 비롯한 고정 패널들에게 개편 사실을 통보합니다. 19일 제작진에게 개편 사실을 재통보하고요. 작가진은 막방 집필 거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KBS 차원의 개편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문제의 23일 제2 프리랜서 PD의 내부 고발 성격의 입장문을 게시했고요. KBS의 입장문이 거기에 대응해서 게시가 됩니다. 이 제2 비정규직 제작진 계약 해지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제2의 프리랜서 PD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지금의 제2를 있게 해준 건 시청자분들의 사랑 그리고 뒤에서 밤낮으로 노력해준 제작진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 존폐 여부에 그 조건들은 하나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그 현실이 너무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2의 2년여 근무하면서 배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침묵하지 말 것,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 약자들 편에 설 것. 이 부분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이 글 어떤 의미로 읽으셨습니까? 일각에서는 이 글이 나오자 해고는 아니지 않냐, 불법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굉장히 단편적이고 편협한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글이 호소하는 부당함에 공감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의 부당함을 호소를 했는데 첫째는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두 번째는 제2의 종영을 결정하며 지금껏 제2를 사랑했던 시청자, 제2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왔던 제작진은 고려되지 않았다. 저는 이 글이 호소한 이 두 가지 부당함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내부에서 나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제2 사태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무언가를 남길 수 있다면 저는 그 성과는 결국 이 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프로그램의 존속이라던가 그 생명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몇몇 사람들의 결정권을 가진 소위 말해서 방송사나 시스템 안에서 권력과 힘을 가진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방송이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서너 분 되는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이 분들이 방송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2만큼은 제작 과정에서 수많은 제작진들의 의견이 함께 녹여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를테면 그냥 이 일을 맡아서 해줘 해서 그냥 하청업체처럼 하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2년간 일해왔던 그 관행과도 사실 어긋났던 겁니다. 저도 글을 올리신 프리랜서 PD처럼 프리랜서거든요. 예. 근데 저는 PD분보다 하루 더 늦게 사실상 이제 종료를 통보받았는데 저는 사실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글을 보고 제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파악하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됐던 거거든요. 네. 그런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성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침묵하지 말 것,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 약자들 편에 설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 PD가 제1을 하면서 이 부분을 배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2년여 동안 이어지고 있던 이 제2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정확히 배우고 그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기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노력해주고 있던 프리랜서 PD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프리랜서 PD의 글이 게시된 당일에 KBS 역시 입장문을 냈습니다.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의 개폐 또는 개편을 위한 일시 종영은 프로그램 경쟁력을 높이고 시청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시로 발생하며 대내외 여건에 따라 그 결정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KBS는 제2의 개편 방침이 결정되자마자 스태프들에게 개편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여러 여건상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KBS가 제2스텝에 대해 불법적이고 부당한 해고를 한 것처럼 일방적이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은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정해두고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법이 우리가 법 이상으로 서로 나눠야 될 그런 문제점을 넘어서서 매우 딱딱하게 안전한 테두리로서 소위 말하는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 경우를 너무 자주 봐왔고 제2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거기에 멈췄다는 것이. 네. 제작진이 호소한 부당함에 대해서 KBS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3가지였습니다. 인정하고 사과할 것이냐, 반박할 것이냐, 아니면 둘 다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반박이에요. 이 입장문에 유감이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제작진에게 그런 식으로 종영 통보한 게 유감이다. 프리랜서가 그렇게 글 쓴 것도 유감이다. 부당함에 공감을 해서 사과할 마음이 있었다면 유감이라는 표현 대신 좀 더 적극적인 미안함을 표시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내용은 KBS 입장에서 크게 잘못한 일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2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표준계약에 따랐다. 이건 사실관계 따져봐야 돼요. 2번째는 방송가에서 늘 있는 일이다. 저는 이게 제일 사실은 문제적으로 느꼈어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은 발생할 거다. 비정규직은 이런 부당함을 감내해야 되는 존재들이다.처럼 들립니다. 임자은 변호사가 실제로 산재사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는 모습이 방송이 되기도 했었고요. 좀 공교롭게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비정규직 제작진들이 모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바로 그 주에 제2에서는 전태일 열사를 주제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더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도 많았는데 최욱 씨. 네, 댓글 반응이 뜨거웠는데 제가 좀 순화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모순이네요. 방송의 취지와 상반되는 환경이라니. 자기들도 비정규직 이용하고 버리면서 누가 누굴 평가하고 있는지 글을 쓴 프리랜서 PD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만큼이나 KBS에 대한 뼈아픈 비판의 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 이슈가 처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노동인권 문제가 자꾸 다른 문제로 치환돼 버린다. 가령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릴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는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의 생계보장에 적당하냐를 따져야 되는데 자꾸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먼저 고려한다. 그래서 본질이 묻힌다. 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대하는 KBS 임직원들의 가장 큰 문제점도 이거 인권 문제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방송계 원래 그런 거잖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고 치부해버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프로그램이 새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이거는 비일비재한 현실일 수 있죠. 네. 그 현실을 방송사라는 회사가 최대한 비용을 아끼고 책임을 덜하는 방식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 판단인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문제를 비유하자면요, 재개발 정비구역하고 똑같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역을 재개발을 할 때 그 재개발의 기간이 어떻게 되고 언제 그 인가가 나고 언제 보상금이 지급되고는 거기에 재산권을 가지고 계신 조합원만 합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세입자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철거를 들어오고 임박한 시기가 돼서야 보상금을 주겠다 서로 싸움이 나고 이렇게 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모두를 정규직화 시키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정보 공유와 이야기들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번 복귀를 해봐도 결론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논의 과정에
이 제작진들에게 한 팀이라고 강조했던 제작진들을 참여시키고 함께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 네. 이런 것들이 이 제작진들에게 어떤 배신감으로 다가왔을지에 대해서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2의 비정규직 제작진들은 KBS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의문들 또 질문들을 KBS 사측에 보냈습니다. 어떤 답변을 보내왔냐면 스태프들이 개편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해 느끼는 소외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저희 스태프들이 KBS에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입장을 전달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2처럼 KBS뿐만 아니라 방송가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 대다수가 정규직, 비정규직 제작진이 함께 제작하는 시스템입니다. 올해 국감에서 KBS가 제출한 고용 현황에 따르면 서울 본사의 경우에는 총 7,646명의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2,769명이었습니다. 36%가량 되는데요. 비정규직 제작진 분들은 프로그램이 사라지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당함을 느꼈는지 제2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아무런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러면 개편 당일에나 그 결정 사안을 전달받게 되신 상황? 개편 이틀 전에 좀 미안하게 됐다고 다 결정된 시점에서 몇 월 며칠에 문의를 닫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주시거든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 다음 달에 폐지 논의가 있어서 사실 2달 뒤에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때도 아무런 문제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 계약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20년 전에 만들어졌던 지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KBS도 주차해공이라는 게 올라있고 신분도 올랐어요. 근데 이 지정은 오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나와 있는 프리랜서는 원고만 딱 넘기고 끝나는 일이지만 작가의 업무라는 게 사실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누구는 사전 미팅부터 같이 하길 원하고 누구는 뭐 CG 회의나 음악 회의까지도 같이 하길 원하고 근데 사실 회의는 다 똑같고 뭐 그런 기준이 없고 뭔가 쓰다 버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구조상에 뭔가 어쩔 수 없는 건 이건 다 FD가 떠안아야 되고 너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거? 그것만 안 해줘도 일할 때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정현우 기자, 이번 네.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2에서 또 설문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불과 사흘 동안 234명이 응답해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조리함, 부당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싶어 했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 저는 여기서 나오는 그 부당함의 내용보다는 근데 이런 이제 부당함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그동안에 올라오지 못했다는 그 현실이 더 사실 좀 가슴 아픈 것 같습니다. 그걸 저희가 좀 이번에 익명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받아봤습니다. 통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부당하다고 느꼈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명확한 사유 없이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다. 구직기간을 주지 않아서 경제활동에 예상치 못한 공백이 생겼다처럼 짧은 기간이 부당하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다 쓰고 버리는 건전지도 아니고 같이 일한 동료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다라고 이 존중의 문제를 말씀하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계약 해지 결정이 있었다 자체보다는 그 결정이 이루어진 과정과 통보된 방식에 대한 부당함으로 보여요.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이것도 이제 응답 내용 중 하나인데 최소한 예의라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소모품이 아닌 저희도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프로그램 알아봐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받는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나 방송사에 있는 분들이 자꾸 현실 얘기를 하는데 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다면서 인간적인 대우, 예의, 모멸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이번 KBS 입장문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점철된 그 KBS 입장문이 제작진이 호소한 부당한 거 얼마나 엇나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의를 갖추면 해결될 문제일까는 아니라는 거죠. 가령 저는 이 말 굉장히 와닿았는데 프로그램이 결방이 되면 프로그램 몇몇 PD는 웃으면서 야 우리 좀 제작 기간 늘었다라고 즐겁게 말하는데 결방되면 임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늘 관행상 어쩔 수 없어 방송국은 그런 곳이잖아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지 그냥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뭐 개인적 부당함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보다 훨씬 고용이 불안정한 시기에 KBS의 아침 프로그램 리포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저 먼 남해에 가서 멸치잡이 촬영을 했어요. 무척 힘든 일입니다. 힘들다는. 네. 근데 그 일정을 다 마치고 외주 제작 PD와 함께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본사 PD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네. 그 컨텐츠는 캔슬이다. 그래서 그 힘들게 찍었던 그 영상은 아예 방송에 나가지도 못했고요. 그 고생했던 1박 2일의 노동의 대가 10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날까지 사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의 눈물입니다. 웃지 마십시오. 아니 이정규직의 눈물이에요. 예, 이거는 정말 현장 리포터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께서 많이 네.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년에 걸친 회의 끝에 표준계약서를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 3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표준계약서는 만들었는데 방송 현장에 잘 적용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법적 강제력이 없어요. 그동안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또는 방송평가라든가 기타 규제기관이 평가를 할 때 좀 더 점수를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유도를 했지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방송계 자체에서 일하는 게 워낙에 일하고 싶어하는 인력들이 좀 많이 있고 한편으로는 방송사가 그렇게 인력을 상시 채용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 말 그대로 노동자가 계약서를 쓰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KBS와 SBS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지필 계약서에 조항이 추가가 됐는데 이 방송사 사정으로 계약 종료 시에 해당 작가의 마지막 방송 시점으로부터 4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통보를 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통보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4주라는 기간을 뒀더니 이게 안전장치로 활용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러면 4주 전에만 통보하면 돼 라는 식으로 오히려 악용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설문에서는 그 밖에도 비정규직으로서 일상적으로 겪는 부당함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왜 바뀌지가 않을까. 방송산업의 노동자들은 일하는 공간도 다 흩어져 있고 시간도 상이하고 프로그램 단위별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협상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는 개별 접촉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만들기는 지극히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종의 노동인권의 문제 수준이라는 게 계약서 안 쓰고 일 시킨다. 일했는데 돈 안 준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거는 방송산업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방송산업에 존재하는 노사문화의 특별히 후진 그런 부분을 드러내는 거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비정규직 처우 문제에 대해서 입 닫고 있다가 나중에 언젠가 또 정치 권력이 편집권에다가 압력 가하면은 같이 투쟁하자고 할 거냐, 비정규직들에게 무슨 염치로 그럴 거냐라는 생각이 들고, 당신들이 그때 했던 투쟁이 정말 본인들의 일자리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언론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었다면 당연히 같이 목소리를 반드시 내야죠. 막 그때 너무 없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매우 부담스러운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건가요? 고위직 울렁증이 있는 저희지만 네. 여러분께서 응답을 해주신 예. 이 의견을 KBS 사장님께 제가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겠다고 하시던가요? 이제 연락해봐야죠. 네, 근데 약속을 지킬 거예요. 직접 하시는 거죠. 네, 나 기백이 있어요. 네, 직접 약속
제가 이행하고 여러분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제작진들이 겪게 되는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년제, 기간제, 파견제 그리고 프리랜서를 넘나드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인데요. 잠시 준비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년이 채워지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보통은 2년을 채우고 나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1인 사업, 개인 사업을 그 사업자를 내라라고 권유를 하죠. 사명 계좌로 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일을 해서 그 통장으로 돈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근무의 연속성을 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6개월 동안 이제 사명 계좌로 급여를 받다가 6개월 또 이후부터는 다시 재계약이 가능하거든요. 파견계약 지금 2년이 최대거든요. 1년 연장 더 할 거면 월급을 줄여서 받아라. 안 그러면 지금 월급 그냥 받고 1년치만 하고 나가라. 이렇게 물어보면 당장 일을 해야 되는 생계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월급이 깎여도. 지금 미디어 오늘에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14년 동안 계약만 무려 24번 방송사 곳곳 비정규직 얘기를 담고 있는데 KBS 영상 그래픽 디자이너로 14년을 일했던 프리랜서 기혁 씨가 24번이나 계약서를 새로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부당해고라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만 이분이 계속 이렇게 24번 계약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은 장기 근무 2년을 할 경우엔 정규직 채용을 해야 한다라는 요 법안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계약을 여러 번 형태를 달리해서 계속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방송국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이번에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제가 과거 KBS 기사를 몇 개 읽어볼게요. 2015년 11월 2년간 근로계약서 19장 꼼수의 연속 석 달, 한 달 한국 GM 공장에서 일하는 김모 씨의 근로계약 기간입니다. 김 씨는 이런 식으로 한국 GM 협력업체와 2년간 19장의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로자들은 업체 측이 정규직 전환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런 꼼수를 쓴다고 합니다. 2017년 4월 기사, 난 날 때부터 파견직인가요? 일터의 이방인. 파견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업체들이 업체명을 바꾸는 등 법의 빈틈을 교묘하게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기간제법이 만들어지면서 2년짜리 계약직이 급증한 것처럼 현실에서 법의 선의는 순식간에 무력화하고 난다. 제가 이런 기사를 읽는 이유는 사실 아시겠죠. 우리 사회에서 이 그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문제에서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해 왔던 KBS가 내부에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고 저는 그런 기사를 썼던 기자들이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서 진심이 없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회사가 그 기자들의 진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기자들에게 위선자라는 조롱을 받게 만드는 상황을 지금 KBS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부당해고를 주장을 해도 인정받기 쉽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요. 지난 5월에는 MBC 보도국에서 10년 가까이 일했던 작가가 전화 한 통으로 계약을 해지 통보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와서 저한테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위에서 개편을 하면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 작가님이랑은 다음 달 6월 26일까지만 같이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10분 정도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하시면서도 왜 해보내는지 그리고 개편의 방향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없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10년 동안 일하면서 제가 공휴일이나 뭐 휴가를 가거나 남들처럼 그런 제 개인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너무 해고를 쉽게 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가장 큰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세어봤습니다. 기자를 몇 명을 데스크급으로 거쳐가면 한 50명을 거쳐갔더라고요. 나에게 일을 시킨 그 50명의 기자들이 지금 다 같이 입을 닫고 있지? 침묵하는 것도 다 똑같은 유지 아닌가? 저는 그 생각도 들었고.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한 게 명확한데 개인의 아이템을 정해서 그 원고를 마음대로 써서 회사에다가 냈고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프리랜서에서 노동자성이랑 상관이 없다라는 게 회사 주장이거든요. 끝까지
유튜브법이 생긴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사회가 삶이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방송사만 해도 굉장히 많은 직종들이 생겨났거든요. 근데 그 기준에 저희를 다 맞추려고 하니까 당연히 예외고 선례 없고 그러니까 적용을 못 받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포용할 수 있게 법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MBC에도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또 이번 건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해 작가들과 문화방송 양측 모두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모두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본 사건도 서울진흥위는 문화방송의 주장을 지지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프리랜서 중에서는 정규직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규직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프리랜서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인데 현실의 프리랜서는 정규직의 단점은 강요하고 프리랜서의 장점은 뺏어가는 그런 모양새다. 이게 이제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좀 큰 권력 감시라는 것에 굉장히 좀 집중합니다. 가령 뭐 검찰 개혁 내지는 언론 개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서적인 동의와 공감을 훨씬 더 하는 데 비해서 방송사 내 이런 프리랜서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한 굳이 권력 감시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기득권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무척 아쉽습니다. 작년 9월에 뉴스외전 작가가 개편 당일 후임 작가까지 섭외된 채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1인 시위를 하면서 책임자 사과, 재벌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자 결국에는 회사가 유감 표명을 하면서 작가들의 계약 상황을 표준 계약서 기준에 부응하도록 잘 재편하겠다, 노력하겠다 약속까지 해서 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올해 10년이란 작가가 계약 기간 남겨놓고 갑자기 해지되는 일이 또 발생한 거죠. 그럼 그 사이에 이 작가들에 대한 계약 관계가 도대체 얼마나 바뀌었냐를 살펴봤더니 7일 전 예고하면 계약 해지 가능하다 했던 조항이 이제는 2주 전 예고하면 가능하다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고 기간이 일주일 늘어난 거 정도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면 MBC가 작년 9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했느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방송사의 오랜 관행이요. 최근 급부상한 뉴미디어 분야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방송사 유튜브나 SNS에 업로드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인력 역시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경향신문이 3개월 동안 언론사 유튜브 콘텐츠 인력 채용 공고를 분석해봤는데요. 총 27건 가운데 무려 26건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그 SBS 디지털 뉴스랩이 여론의 문매를 맞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8월이었는데요. 스브스 뉴스 영상 편집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구하면서 수준 높은 자격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 걸친 전형까지 제시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돈을 뭐 얼마를 줄 건지 그리고 고용이 안정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뉴미디어 일을 했던 거는 6개월 뉴미디어 경력이 있어요. 전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 계약서 자체가 되게 교묘하게 편법을 되게 많이 썼어요. 불안에 항상 시달리고 있었고 내가 이 사람들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진짜 잘릴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나 어떡하지? 저는 아무리 여기서 프리랜서로 2년, 3년, 4년을 있든 관리직이 될 수 없어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냥 갑자기 인사 발령이 나서 온 정규직. 나는 너희를 관리한다. 이런 시선이잖아요. 근데 회사에 대한 책임감은 정규직이랑 똑같이 요구를 하는 거죠. 너는 이 회사에 충성을 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영상, 뉴미디어 분야는 채용 공고를 보면은 다 인턴으로 뽑아요. 길어야 1년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층을 값싸게 잠깐 그때 쓰고 빠질 수 있는 프리랜서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그냥 특수고용 노동 형태로 입맛에 맞게 내부적으로도 뉴미디어 그거 그냥 어린애들이 하는 거잖아. 디지털 그거 인터넷으로 그냥 깨작거리는 거잖아. 뉴미디어라고 하는 분야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뉴미디어를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뉴미디어도 안 하는 방송국이 없을 정도로 이제 하나의 미디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만한 대우는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바닥에서는 다 언론고시 준비하던 친구들 혹은 무언가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만 인식을 하고 있죠. 저는 아직까지 뉴미디어를 하나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같거든요. 정규직 고용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그냥 이 시장에서 되게 20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대로 녹아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내부적으로 뉴미디어를 정말 동등한 부서, 동등한 직종으로 인정을 해야 외부적으로도 시선이 바뀌고 그리고 더 많은 정규직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뭐 3사 지상파 3사를 확인해 봤을 때도 크게 차이가 좀 다르지 않다. KBS 뉴미디어 브랜드 크랩 같은 경우에도 10명이 넘는 제작 인원이 3개월 단위 프리랜서랑 인턴 또 1년 단위 파견 비정규직. 정규직은 이 크랩 안에 관리자급 팀장과 기자뿐인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SBS는 자회사 디지털 뉴스랩을 설립을 해서 크리에이터들을 직고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자회사 소속 정규직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이 본사 정규직과는 처우나 급여 이런 것들이 좀 큰 차이가 있다. MBC 역시도 MBN뉴스 그리고 1사F 같은 경우에 특정 기자 직군의 정규직 일부를 빼고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PD들 중심으로 일이 되고 있었고 그 처우도 다른 것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새로운 미디어를 만들자면서 낡은 관행을 적용시키는 현실이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군요. 이런 KBS와 같은 지상파 방송사들을 베이커리로 비유를 하자면요. 어느 날 갑자기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대기업이 마카롱과 커피를 같이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갔죠. 그래서 마카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마카롱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그 수많은 인력과 설비를 갖다가 버티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그러한 수익입니다. 결국에는 비용 대비 아웃풋이 적어요.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거는 좀 아르바이트라든가 또는 비정규직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카롱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인력들을 공채로 뽑거나 또는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뽑기에도 굉장히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지상파 방송사가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명확한 목적이 없다 그러면은 계속 트렌드와 마카롱의 유행만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조직이 될 것 같아요. 네. 뉴미디어 담당자들이 거의 20대, 숙련도는 높은 기술자지만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그런 노동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술력을 적당하지 않은 임금으로 착취하는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둔감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미디어 오늘 11월 26일자 기고글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는데요. 구독이 중심이 되는 뉴미디어 시대에는 더욱 정교한 브랜딩이 필요하다. 인턴이나 프리랜서를 뽑아놓고 브랜딩까지 해주길 기대하는 건 선 넘는 거다. 계약 위반이다. 사람을 갈아 넣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뉴가 있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기존의 업무 환경과 고용 형태를 유지한 채 새로운 방식과 내용의 콘텐츠 생산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 인권 측면에서도 문제지만 이런 방식으로 정말 그 뉴 미디어 시장이 요구하는 콘텐츠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우려까지 드는 거거든요. 제이가 나름의 성과를 이뤄낸 요인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디지털 콘텐츠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매우 가깝게 소통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이 디지털 콘텐츠 팀 덕분인데 이분들도 제2의 비정규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관행이라는 이름에 가려져서 행해졌던 부당한 일들 막으려면 앞으로는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될까요? 계약 종료 수당제 같은 거, 다시 말해서 조기 종영할 때는 소득 10%를 보전하는 걸 바로 계약 종료 수당제라고 표현하는데 지금은 이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개편의 시기 정확하게 그리고 시즌이라면 언제까지 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계약 사항이 있어야 되겠고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력이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프리랜서 또 파견직, 계약직, 비정규직을 쉽게 채용하고 이 사람들의 능력을 착취하고 뽑아먹는다는 거예요. 더 좋은 퀄리티를 요구할 뿐이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과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는 비정규직을 기만하는 행위에 가깝다고 느낄 만큼 그 위험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저널리즘 토크쇼 제2시즌2 종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잘된 일이다, 말도 안 된다처럼 정말 많은 반응들을 보내주시고 있는데요. 왜 시즌2를 종료하는 건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좀 살펴보면 KBS에서 오직 하나 볼만한 프로였는데 종영 소식은 충격입니다. 제2 때문에 수십 년 내는 거 참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거부해야 되겠네요. 미디어 비평에 칼질을 하는 것이다, 폐지하려는 것이다라는 의심도 보내주시고 있고요. 또 실망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입장문과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받은 KBS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의 개편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라는 일종의 또 다른 입장문 다 봐도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대내외 여건에 따라 그 결정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 대내외 여건. 이게 가장 모호한 표현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게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다라는 건데 도대체 뭔지. 그리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아이템 소재와 비평 형식의 반복을 극복하고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언제나 들어봤던, 마치 제가 봤던 댓글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처럼 정말 납득이 안 된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풍문으로 듣기에는 KBS 기자들이 제2로 오는 거를 꺼려한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철마다 인사의 난항을 겪는다. 그게 종료의 요인 중 하나가 되는 건지, 그리고 이번 종료 내부 인력들은 굉장히 반기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조끼 다시 입으시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좀 다 맞았는데 이제 뭐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내부자 얘기해봐요. 내부자라고 얘기하시네. 말씀하신 기자들이 불편해한다. 또 인사 오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철마다 굉장히 난항을 겪는다. 다만 그것 때문에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이 프로그램이 시즌 종료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럴 거였으면 더 빨리 시즌 종료가 됐거나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었겠죠. 그 KBS 미디어 비평 프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디어 포커스, MB 정권에서 외압을 받고 폐지가 되면서 KBS 저널리즘 상징이자 자부심으로 기억되었던 프로그램인데 미디어 포커스를 향한 당시 시선이 어땠는지 살펴보니까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더라. 그거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8년 당시에 그 제작진이었던 용태영 기자가 쓴 미디어 포커스 부담과 보람의 5년을 보면요. 가장 부담스러운 부서, 인사 때마다 본부장과 팀장은 고민한다. 통상 1년 정도 미포에서 근무한 기자는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낸다. 하지만 미포를 지원하는 기자는 많지 않다. 발령을 내면 강하게 반발하는 기자도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디어 비평 프로에 대해서는 사실 뭐 환영하는 것 같은 태도는 아니에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현직 기자들의 불편함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령 이제 잘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한다라는 식의 불편함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기자 사회를 너무 좀 희화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불편함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불편하다면 적극적으로 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기자로서 갖는 자부심을 정말 강화하고 표출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미디어 프로를 만들 때 현직 기자들의 의견이 좀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워낙에 기자 집단 자체의 특성상 좀 폐쇄적인 엘리트 집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남에 대한 비평은 하지만 사실 조직 내부에 대한 비평을 끔찍해도 싫어하는 집단 중 하나가 사실 기자 집단이기도 하고요. 이런 말씀 조금 아프겠습니다만 KBS라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공무원 조직과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비평, 특히 제2 같은 경우는 내부 비평을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어려웠다는 게 이번에 좀 증명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기자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미디어 포커스가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으로서 당시에 기자들이 오고 싶어하지 않고 거리감을 느꼈던 것과 지금 현재 제2에 오고 싶어하지 않는 거랑은 좀 결이 다르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기자협회를 통해서 기자사회의 의견을 좀 구해봤어요. 이런 시즌 종료 문제가 있는데 어떤 의견들이 있냐 받았을 때 사실상 비판적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오고 싶어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이게 비평 프로그램 때문인 건 아니다. 이 프로그램의 방향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들이 많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2를 했던 기자 외에는 제2에 대한 종료에 대한 아쉬움이나 지지를 의견을 보내준 기자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보수 언론으로부터 편향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시즌2 종영을 하면서 또 백기를 들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편향성 시비가 붙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가령 시즌2에서는 이제 최강욱 의원 나왔을 때나 아니면 이제 김어준 씨 비판했을 때 그런 사건들을 보도한 기사를 보고 편향성이 강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재가 방송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그다음에 방송 내용이 실제 어쨌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 채 편향적이다라고 얘기가 계속 이제 나오는 상황을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KBS가 우리나라 언론 환경에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하겠다라 그러면 편향성 시비는 저는 상수라고 봐요. 계속 또 발생할 거예요. 가령 이제 뭐 수신료 인상이라는 과제나 아니면 국정감사 때마다 맨날 불려나가는 그런 문제와 연관시켜가지고 KBS 경영진이 얼마나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거는 정말 또 솔직하게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춘 프로그램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편향성 시비에 걸렸던 것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비평으로 삼은 텍스트 자체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비평을 하다 보니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얘기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이 오히려 좀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라기보다는 기계적 중립성을 어긋났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을 수긍했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상당수의 기자분들이나 PD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자들이 세 부류가 계십니다.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집단이 첫 번째가 취재원입니다. 국회의원이라든가 정당, 정부. 그 두 번째가 누구냐면은 해당 본부나 국회에 계신 저기 간부들이죠. 국장님이 어떻게 잘 봤어라고 하면 힘나는 거고. 그 세 번째가 어디냐면 타 언론사 기자들이에요. 타 언론사에서 야, 너 때문에 내가 물 먹었다. 지금 저널리즘 비평 제의가 편향성 논란이라든가 그런 걸 받았을 때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 시청자나 독자들은 바로 이 세 집단이 아니었는가. 이 자리에는 시청자들은 없거든요. 저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방송인 KBS 많이 할 수 있는 바로 장르가 미디어 비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 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의 저널리즘 제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후속 프로그램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저널리즘 비평과 미디어 비평이라고 하는 것들은 중요한 공영방송의 책임으로 좀 같이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카이브의 기록 측면에서라도 언론사의 관행에 따른 출입처에 따른 여기를 하나의 출입처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라 상시화해서 비평 프로그램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외부의 압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종의 외인 부대 같은 그런 비평 프로그램 내지는 비평 집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2의 자문위원들이 덧내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간의 방송을 돌아보면 기성세대의 시각이 중심이 돼서 아쉬웠다. 주제는 바뀌지만 비평의 틀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제2의 한계로 지적된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실수라든가 뭐 오보, 무분별한 경쟁과 같은 그런 관행적이고 상투적인 그런 부분들보다 왜 그러한 식의 행동이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좀 더 구조적이고 또는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갖다가 좀 짚어주면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갖다 할 수 있는 좀 깊이 있는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시청자들인데요. 이게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위축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미디어 비평은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이 원하는 비평을 하게 됩니다. 흔히 강준만 교수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해장국 언론이라고 해서 특히나 정치가 이분법적 대립 구조로 있을 때 우리와 그들이라는 식의 구분을 나눈 다음에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그어주는 그런 통쾌한 비평들을 원하죠. 근데 그것들이 시청자들이 원하는 비평이었다 한다면 저는 그거는 저널리즘 비평은 시청자들한테 필요한 비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좋은 기자다.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가치도 분명히 서 있는 굉장히 좋은 기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사적인 자리에서 깊은 무력감을 호소하는 경우를 봤어요.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도 우리 방송이 사실 고민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솔직히 평가를 하기로 저희 방송이 그들이 느끼는 무력감에 플러스 알파를 시켰을 수는 있겠다. 설령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들의 무력감을 해소하는 데 별 기여하지는 못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시즌2는 이제 끝입니다. 과거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시즌2 그 다음이 궁금해지는데 그 내부자 어떻게 뭐 얘기가 되어지는 게 있습니까? 뭐 어떤 식으로 꾸민다는 거예요? 편 기자인데 느낌은 지금 거의 부장급이 간부가 취재를 해왔어야지 그런 그러면. 느낌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역시 보냈었고요. 그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이 지난 2년 반 동안 저희가 쌓아온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우선 실시하겠다. 예비 작업을 이미 시작한 상황이다. 그 평가 대상자들이 시청자 또 언론학자
미디어 업계 관계자들이다. 구체적으로 시점으로는 내년 1분기 안에 새로운 시즌이든 이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내놓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내일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포스트 제일을 향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경험할수록 언론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럴수록 언론의 문제점도 피부로 와닿았고요. 이 언론 개혁을 함께할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2, 그 다음은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매우 대중적인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으로 거듭나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제가 또 필요하겠죠. 벌써 다음을 염두에 두시는 거군요. 예. 매번 마지막 멘트가 이제 언론개혁 끝까지 하겠습니다였잖아요. 그 끝까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모여야 되는 또 원팀이 새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그 새로운 이제 구성원들에게는 이번에 우리 제작진들이 가졌던 어떤 모멸감이나 배신감 또 반복되지 않도록 제발 대책 마련하고 문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딱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언론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시즌 3든 새로운 미디어 비평이든 출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 바람은 언론 개혁해야 합니다. 저희 계속 마지막 말마다 했지만 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라면 지금 제이가 만들어 놓은 브랜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시즌2. 네, 시즌2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도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팔매를 그저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Get up! 깎지 않고 일어나 흙을 털어놓은 우린 선호들의